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19회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역사회복지론 1번부터 25번까지를 이번 시간에 다 풀진 않고요. 1번에서 13번 문항까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뒷부분에 12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연속해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볼까요? 1번부터 보기 전에 아직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작은 거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도 바쁜 시간 쪼개서 영상을 제작해서 꾸준하게 업로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험지상 문항은 51번에 해당됩니다.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적 공동체라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죠? 로스에 의하면 로스는 지역사회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지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리적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 개념을 가졌다 그러면 현대로 오면 올수록 기능적인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역할들이 더 많이 대두되어지고 있죠. 이때의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하면 공동체, 동질성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지는 지역사회를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하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멤버십 공동체를 말한다. 어떤 멤버십에 의한 공동체 개념을 말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공동체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어서 맞는 설명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의 사례가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 동질성에 의한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맞은 설명이 되고요. 가상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이 기능적 지역사회보다 더 현대로 오면 가상공동체가 있는데 이 가상공동체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적 지역사회, 기능적 공동체의 하나의 패턴인 것이죠. 그게 사이버 공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가상 공동체의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회 문화적 동질성이 기반된다. 여기에서 동질성, 공동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떠한 동질성 공동체겠어요? 사회 문화적인 동질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 기능적 공동체라는 것이 지역사회를 의미하니까요. 기능적 공동체, 기능적 지역사회라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공동체, 동질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는 5가지 모두 다 기능적 지역사회, 기능적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답 확인하시고요. 52번 풀어보겠습니다. 52번 봤더니 지역사회 복지 관련 이론과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험에 나올 때는요.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다원주의 이론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세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어떤 이론이죠? 맞아요. 인간과 환경, 생태 이론이죠. 생태 이론, 생태체계 이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태 이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 기능론입니다. 구조 기능론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갈등주의 이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니까.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갈등을 필요악이라고 보는 것은 구조 기능론이고 갈등이 어떠한 변화,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가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라 그랬으니 이거는 구조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사회 구성주의 이론. 여러분들 사회 구성주의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 구성주의는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주관성을 강조하고요. 왜 주관성을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규칙성을 우리가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단추가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요즘 옷들은 보면 단추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거나 신발을 신는데도 어떤 분들은 빨간색, 파란색.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 화를 어떤 분이 샀는데 나 잘못 신고 온 줄 알았어요.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이야. 그런데 팔 때부터 그렇게 파나 봐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균형 있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그게 모던한 건데 어떠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모던함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 규칙과 균형을 깨는 그러한 관점을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사회 구성주의는 이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다.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에 비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봅시다. 3번 사회 구성주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관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주관적인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4번 권력관계 이론입니다. 지역사회는 구성 부분들의 조합과 협력으로 발전된다. 조화와 협력이라고 나오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톱니바퀴, 조화와 협력. 그래서 구조 기능론입니다. 구조 기능주의. 여기에 보면 구조 기능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구성분들은 조화와 협력으로 발전한다라는 거죠. 톱니바퀴가 잘 맞물렸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구조 기능론은 그 부분과 부분들이 잘 조화롭고 협력할 때 가장 시너지가 크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번째,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서 권력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를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그래서 정치 경제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권력 관계 이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시면 돼요. 사회 자본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정책을 자유한다.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사회 자본은 관계력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지역사회 내 소수의 엘리트 집단, 이거는 관계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죠. 더군다나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하고는 좀 더 거리가 먼 개념이죠.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정책을 좌우한다. 이거는 엘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겠어요? 그렇죠. 엘리트주의겠죠. 엘리트주의. 그래서 5번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52번에서의 정답은 3번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 되겠다. 사회 구성주의 하면 주관성을 강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비규칙성 이러한 단어들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3번.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입니다. 역사 참 재미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같이 봅시다. 1번. 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었다라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동원 모형이죠. 동원 모형. 동원 모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동원시켰죠. 그래서 동원 모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적인 지역사회 개발이 맞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회 문제가 우리 외부에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에서 만들어지, 국가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외부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은 외부 주도형 모델로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먼저 정책을 만들어서 너희도 이거 따라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동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조금 강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꾀했던 그런 모델이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보면 동원 모형에 가깝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했다? 새마을 1970년대 했었던 거 맞다라는 거죠. 자, 2번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촉진시켰다. 사회복지관은 1983년에 사회복지관이 설립되고 1989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500호 이상이면 사회복지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법률에 포함되면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엄청 많은 사회복지관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촉진시켰다. 맞아요. 언제? 1983년에 사회복지관이 설립되면서 89년에 법제화되고, 그러면서 1990년대 엄청 많은 사회복지관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였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 2015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 말에 만들어지고 2015년부터 시행이 됐고, 더불어서 중앙집권에서 1995년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다시 2015년 이후에 읍면동 단위로 쪼개집니다.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더 지역사회로 복지가 세분화되어지기 시작하죠. 이와 맞물려서 2016년에 읍면동 단위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찻동 서비스와 유사하게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실시가 되는데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언제예요? 2016년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에 한 축이다. 맞습니다. 자, 4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담죠. 그게 뭐예요?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두고 4년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때 당시는 복지계획이죠.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수립해서 2007년부터 복지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05년부터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죠. 이러다가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회보장급여법 안에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제 2003년에서 2014년까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관할에서 협의체가 운영되다가 2014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디로? 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오죠. 넘어오면서 그냥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뀝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바뀌겠어요? 보세요. 관련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복지였다가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오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넘어갔다라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기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만들어지고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죠.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생활보호법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18세에서 60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는 거죠. 이 연령 제한이 있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연령 조건이 사라집니다. 연령 조건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뭐를 전제를 했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둔 것이죠. 연령 기준이 있을 때에는 원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연령 기준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일할 수 있는데도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워크페어의 관점에서 제한을 둔 거죠.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제한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 5번이다. 자활사업의 촉진을 시켰다. 국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촉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사회적 자본 하면 어떤 거예요?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본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자본이 있겠죠? 인적 자본이 있을 거예요. 인적 자본도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자본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 자본. 그래서 이 자본들이 서로 조금씩은 다르죠.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젊나요? 나이도 인적 자본이 될 수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힘은 세고 에너지가 많다. 이건 장점이라 그러면 나이도 인적 자본이 될 수가 있죠.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오히려 인적 자본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니까 학력도 인적 자본이 될 수가 있고요. 많은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인적 자본들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나 학력이나 자격증 이러한 것들은 인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적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돈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적 자본이겠죠. 요즘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많은데 그럼 물적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자,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막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인적 자본은 좀 높은 편일 수 있어요. 학력도 좋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배운 노력도 많이 하니까 인적 자본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회적 자본이 떨어지죠. 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자본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회적 자본은 뭐다? 관계 네트워크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겠죠. 사회적 자본이 잘 돼 있으면요, 풍성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회적 자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노인복지를 할 때 매달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갔어요. 매달.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회적 자본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관은 돈이 없지만 외부의 자원들 네트워크를 시키면서 버스도 무료로 이용했어요. 버스 협회 이런 데 전화해서 어르신들 나들이 할 때 버스 무료로 임대하고 간식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어떤 마트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 하루에 나들이 갔다 오는데 입장료도 다 공짜로 갔다 오고 한 간식값 한 10만 원이면 갔다 왔어요. 그 식사까지 다 끝나고. 이렇게 가능했던 거면 사회적 자본이 풍성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자본은 뭐예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무관하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능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풍성하면요, 내가 네트워크가 풍성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더욱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에 무관하다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원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된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 아까 사회적 자본이 뭐라 그랬죠? 관계 네트워크라 그랬죠? 그러니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된다. 맞고요. 지역사회의 집합적 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면 이게 그 자체가 자산이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요, 저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미줄이 잘 뭉치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관계,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이죠. 이 거미줄도 잘 못 그리겠네요. 이러한 거미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한 번 형성된 후에 또 소멸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관계라는 게 어때요? 저도 보면요, 과거에 아주 친했던 분들이요, 어느 순간 아주 소원한 관계가 되고, 어떤 경우는 과거에는 별로 관계하지 않았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사회적 자본은 한번 획득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저 사람이 항상 만날 때는 어떨 때는 A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B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일관성이 떨어지면 신뢰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신뢰는 저 사람이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큰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5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웨일과 캠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알았고,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이거를 어떻게 가냐면 먼저 항상 로스만으로 넘어갑니다. 로스만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기로 넘어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해 보시고요. 자, 로스만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형하고 있냐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지역사회 계획 모델과 지역사회 행동 모델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동 모델로. 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의 자조력을 키워서 역량을 키우는 거죠. 역량을 키워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의 계획,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옹호 방법이라든지, 그죠? 액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행동을 취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위의 지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다. 가까운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다. 이거는 사실상 이것도 시험에 많이 공부했던 사람은 이 자체가 답이 되는 것이죠.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근린이잖아요. 근린. 그래서 이거는 보나마나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인데, 모르더라도 다음 봅시다. 조직사회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 구성원의 능력 개발하면 여기에 뭐겠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겠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과 촉진과 교육자, 코치 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린 지역사회 조직은 입이 답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두고요. 프로그램 개발 모델은 개발이 들어갔지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디예요? 이거는 계획 모델이죠. 계획 모델. 정치 사회적 행동이라고 들어간 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 모델입니다. 연합도 뭐예요? 연합도 행동 모델이죠. 사회 운동, 액션을 취하는 것도 행동 모델이죠. 이렇게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 지문이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인데, 보기 중에서 개발 모델은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번은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고 3, 4, 5번은 지역사회 행동 모델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1번입니다. 답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부분들은요. 로스만의 모형으로 먼저 간 다음에 로스만의 모형에서 보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좀 더 편안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 구분과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더넴 같은 경우는요, 지역사회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보기에 나와 있는 인구 크기로 나누고요. 두 번째, 경제적 기반에 의해서 나누고, 세 번째는 행정구역, 네 번째는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입니다. 인구 구성의 특수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보지 않더라도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더넴이 유형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크기는 어떻게 나누고 경제 기반은 어떻게, 인구의 특성은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출에서는 인구 크기를 어떻게 나눴는지 이러한 것이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는 정답이니까 이 지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인구 크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넴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유형에서 인구 크기로 나누는 그런 어떤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이라는 것은 산업구조, 농촌이냐 어촌이냐 산촌이냐 산업단지냐 공업단지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산업구조이고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은 농산, 어촌, 산업단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구역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 광역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나누는 것을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사회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쪽반총이라든지 우리 차이나타운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 이처럼 사회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지역사회를 뭐라고 그런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의한 지역사회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 3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꼼꼼하게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57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헐하우스는 빈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헐하우스, 빈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헐하우스 하면 뭐예요? 인보관이죠. 그런데 어디에? 미국의 인보관이에요. 인보관. 지금 영국의 지역사회를 물어보는데 헐하우스는 빈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헐하우스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인보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서 이거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지문 자체는 맞았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회 방문단은 기존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한다. 자, 우회 방문원은 어떤 조직에 있었던 거죠? 자선조직협회에 있었던 거죠. 자, 우회 방문원 자선조직협회 COS에 있었습니다. COS는 어떤 거예요? 개인의 무지를 지적했죠. 사회 질서를 비판한 것은 COS가 아니라 어디예요? 인보관이죠. 인보관.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예요. 우회 방문원은 COS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우회 방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 질서를 비판한 것은 COS가 아니라 인보관이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인보관 이념은 우회 방문단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아니죠. 우회 방문원은 아까 뭐의 활동의 기반이 된 거예요? COS, 자선조직협회의 기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보관이 아니라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단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 될 것이고요. 자, 1960년대 존슨 행정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계획을 단행했다. 지문 맞아요. 1번도 지문이 맞았는데 4번도 지문이 맞아요. 1960년대 미국은 어떻게 해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헤드스타트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것을 우리나라가 드림스타트로 갖고 왔다라고 했죠. 이 지문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에요? 미국이죠. 아까. 미국은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죠. 영국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는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변천에 보면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그 다음에 버클레이, 죄송합니다. 버클레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버클레이 보고서. 그 다음에 1988년에 지문에 나온 그리피스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걸 순서대로 암기하라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지난 17회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죠? 글자를 보시면 돼요. 2글자, 3글자, 4글자입니다. 그래서 시본 보고서는 1968년에, 하버트는 1971년에, 버클레이는 1982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본 보고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시본 보고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사회, 즉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시범, 시작했다. 그렇게 개념할 수 있죠. 하버트 보고서는 뭐냐면 비공식 조직이 이제부터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다. 그런데 비공식 조직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클레이 보고서는 뭐예요? 둘 다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버클레이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얘기한 지역사회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지 주체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식 사회복지 조직과 공식 사회복지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조직 4가지 차원에서 비교했다. 다음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들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사회는 어때요? 그럼 보조금이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사업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기관은 누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우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의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는 누가 하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목표.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의 미션을 달성합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는데, 주민조직은 어때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맞죠?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지역사회 개입의 모델. 자, 그러면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 아까 프로그램 위주로 한다 그랬으니까 로스만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겠어요?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겠어요?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겠어요? 우리 사회복지사 액션 자유롭게 못하거든요. 왜? 보조금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행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 계획 모델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주민조직은 어때요? 주민조직은 역량을 키워서 사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계획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좀 약해요. 지역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든지 지역사회 행동 모델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정부 통제로서의 자율성 어때요? 공식 사회조직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적극적으로 액션, 행동도 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고 자율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어때요? 뭐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막 큰 목소리 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어때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 니은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주요 참여자 봅시다. 공식 사회조직은 누가 참여하겠어요?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조직 맞습니다. 지역 주민조직은 누가 참여해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죠. 일반 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역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5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옹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옹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이익, 불평등, 사회정의,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옹호와 여러분들 매칭시키면 됩니다. 옹호, 아무나 옹호하면 안 되죠. 그죠? 옹호라는 것은 약한 사람, 왜 약하냐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거나 불평등을 당했거나 사회 정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정의에 해당하지, 정의로움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 뭐예요? 옹호예요. 옹호. 그래서 옹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이익, 불평등, 사회 정의, 이러한 단어와 매칭시키면 답을 찾는데 용이합니다.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1번.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이거 불이익, 불평등, 사회 정의 없죠. 그리고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 뭐예요? 중개자의 역할이죠. 중개자의 역할. 그래서 이거는 중개자의 역할이고, 나머지 봅시다. 시의원 등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한 거 맞아요. 그죠? 이거는 맞아요. 피켓팅을 통해서 기관을 난처하게 한 것도 옹호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행정기관의 증언 청취를 요청하는, 이거 왜 그런지 그런 증언 청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요청하면 그게 외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증언 청취 요청도 옹호의 기법 중에 하나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탄원서, 탄원서는 서명을 받는 거죠. 탄원서, 서명을 받는 것도 옹호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과 불평등, 사회 정의와 무관한 것은 1번이죠. 1번, 복지 자원을 조정, 연계하는 것은요, 연계 기술에 해당합니다. 중개자의 역할이면서 연계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 사정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정. 우리가 지역사회 실천 과정, 사회복지 실천이 아니라 지역사회 실천 과정을요, 아주 크게 나누면 어떻게? 항상 사회복지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사정이죠, 사정. 사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실천은 뭐부터? 문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사정하고, 이 사정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사정을 하는데 이 사정에는 또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포괄적 사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문제중심 사정, 문제중심. 세 번째는 하위체계, 하위체계 사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자원 사정이 있고, 다섯 번째는 협력 사정이 있습니다. 협력 사정. 말 그대로 풀이하시면 돼요. 포괄적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제나 특정한 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지역사회 전체, 그냥 전체라고 할까요?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 전반을 사정하는 것을 포괄적 사정이라 그럽니다. 문제중심 사정은 그 중에 문제라고 여기는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을 문제중심 사정이라 그러고, 하위체계는 그 지역사회의 하위체계를 사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 시스템,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 시스템, 이러한 하위체계, 하위체계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죠. 하위체계를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을 하위체계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돌봄은 이렇고 우리 지역의 교육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하위체계 사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 사정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사정하는 것이 자원 사정이 되는 것이고, 협력 사정은 지역 주민들 전체가 같이 협력해서 사정하는 것을 협력 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문은 어떤 사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는 인적 자원이죠. 그죠? 인적 자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예산은 물적 자원이 되죠. 물적 자원.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유형과 이용자 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이거는 뭐예요? 프로그램이니까 인적 자원 플러스 물적 자원이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중에서 하위 체계 얘기 없었고 포괄적, 전반적이다 라는 단어가 없었죠. 문제도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협력도 누군가 같이 연합해서 사정한다 이런 단어 없었죠. 그런데 전부 다 자원에 관련된 사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원 사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실천도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눈 것도 기억하시면 답을 찾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사정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 사정의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답을 찾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6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행복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해 주민 스스로 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기업 주민 스스로 돌봄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자조모임 나와도 개발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만에 가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여기 봅시다. 웨일과 갬블의 연합 모델, 이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끼는 거예요. 로스만의 합리적 계획 모델.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죠. 그러니 얘도 제낍시다. 포플의 커뮤니티 케어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넘어갑시다. 로스만의 연대도 뭐예요? 행동 모형이죠. 그러니 얘도 제껴야 될 것 같아요. 웨일과 캠블의 기능적 지역 조직 모형 이것도 개발이에요. 그죠? 커뮤니티도 개발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 둘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어떤 기능이라는 단어, 기능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없죠. 반면에 돌봄과 자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포플의 커뮤니티 케어 모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아주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망을 연결시켜서 지역의 관계망을 연결시켜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 그런다? 커뮤니티 케어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보기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과 5번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커뮤니티 케어 모형이 커뮤니티가 뭐예요? 커뮤니티에서 죄송합니다. 케어가 뭐예요? 일단 돌봄이고 커뮤니티 케어 자체가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그 돌봄의 공고액을 메꾸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 보기에 지문에 가장 적절한 보기는 커뮤니티 케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6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입니다. 지역 주민의 강점을 인정하고 강점 나오면 임파워먼트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임파워먼트입니다. 이거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하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한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권력을 어떻게 키워주는 권력 강화, 임파워먼트 뭐 이러한 것들을 나오면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권력 강화가 아니라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트워크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관계, 연계, 사회적 자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에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되는 것이죠.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회 정의 수준의 유지, 서비스 중복과 누락 방지, 참여를 통한 시민 연대의식 강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의 연계 그랬습니다. 아까 앞전에 문제 푼 것도 상당한 힌트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계, 연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자본 할 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이 되고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우리가 관계 연계를 잘하면요. 중복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실무에서 가장 처음에 노인복지를 할 때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 기관들과 연합해서요. 데이터의 정보들을 그 대상자의 정보와 이런 어떤 물품 나눔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먼저 공유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예방시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관계 연계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경쟁업체라고 생각하면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근데 경쟁업체라고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관계하고 연대하는 데 우리가 관심을 둬서 실제로 이렇게 중복이라든지 이런 걸 막은 적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네트워크의 중요한 어떤 특성이 될 수가 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 연계, 이것도 연계 네트워크 기술이고, 참여를 통한 시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것, 이것도 시민들의 연대, 이거는 연계죠. 그죠? 관계죠. 그러니 이것도 네트워크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더라도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머지 지문이 좀 모호하더라도 2번을 보면 사회 정의 준수 및 유지입니다. 사회 정의 나오면 무슨 기술이라 그랬어요? 옹호. 사회 정의 나오면 옹호, 분리, 불평등 나오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사회 정의 이러한 단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옹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네트워크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회 정의 준수는 옹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구나, 옳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확인하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였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2021년 19회 지역사회 복지론 1번에서 13번까지 문항을 풀어봤고요. 나머지 14번부터 25번까지 문항은 다음 영상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푸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